네, 반갑습니다.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냥 좀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시고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10시인데 12시까지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11시 정도쯤 해서 쉬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지고요. 그리고 11시 한 30분, 40분 정도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받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화성이어가지고 여기를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90km가 나오더라고요. 막힐까봐 7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여기 오니까 9시가 안 됐더라고요. 다들 휴가 갔는지 차도 별로 안 막히고 그래서 좀 편하게 오긴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사회적 경제가 뭔지는 잘 몰라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눈높이는 이제 조금씩 다 다르실 거예요.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처음 듣는 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회적 경제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형태들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활동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좀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오다가 뉴스 들으니까 확진자 숫자가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말과가 있으면 한 1,200명대, 없으면 1,500명, 많을 때는 1,700명까지 가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작년에 이맘때만 해도 사실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녔어요. 그냥 뭐 야외에서는 그냥 마스크 안 쓰고, 실내에서는 내가 찝찝하면 좀 쓰고, 쓰라고 하니까 쓰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스크가 없었어요. 마스크가 없었고, 저도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지금 사회생활 한 20년 정도 하면서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고, 물론 직접적으로 겪은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겪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 21년도죠. 20년부터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을 다 겪고 있어요. 그거는 세대를 막론하고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부터 80, 90세까지 되시는 어르신들까지도 다 겪고 있는 상황인 건데, 늘 그랬지만 이제 외환위기라든가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의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좀 변화가 되는 계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받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지만 자영업 하신 지 20년 되셨거든요. 20년 되셨는데 해마다 쉽지 않다, 해마다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폐업을 하고 유지가 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되게 많은 자영업자들과 그리고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작년에 정부에서 어쨌든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비상대책 회의도 만들고, 그리고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굶어 죽는 이 코로나로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극한의 상황으로 몰렸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중첩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중첩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뭐 이동을 하지 말라고 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지 못하지만 저는 화성에 살고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삼성전자가 위치를 하고 있는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삼성전자라고 하는 큰 대기업이 먹여 살리는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장사하면서
문을 닫은 데도 거의 없고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또는 다른 지역을 가서 그 큰 대기업들이 있지 않은 그런 곳들을 가보면 문을 닫은 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고양시 오면 자주 가는 데 중에 하나가 원당이거든요. 원당 지역을 가서 한번 작년 요맘때쯤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장사가 되고 있던 식당들이 1층이 문을 닫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그동안 감춰져 왔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제 시장경제 안에서 감춰져 있었어 또는 우리가 애써 모른 척했던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는 시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상황을 쭉 지켜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0년대 외환위기, 2008년대 미국발 금융위기나 지금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몇 년생이세요? 90년대생이신가요? 네. 그 97년도 아마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상인분들 연령대가 좀 있으실 건데 97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저도 그때는 어렸거든요. 그때 사회 초년생 때니까 실업 문제를 극복하고 외환위기가 외환을 가져오기 위해서 집에 있는 금을 막 모으는 운동을 했었어요. 정부에서 집에 있는 뭐 핸드폰 고리를 쓰던 금송아지부터 해가지고 금수저 다 뜯었죠. 그런 형태로 흔히 얘기하는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과 제3섹터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 영역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실업 문제들을 해결을 해보려고 많은 활동들을 해왔었어요. 지금 서울 마포에 있는 함께일하는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97년도에 실업포 국민재단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금 운동을 했던 그 단체가 지금은 사회적 경제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인의 형태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잘 없었어요. 사회적 경제라기보다는 그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시는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이나 같은 제3섹터에 있는 우리나라 이제 NGO, NPO를 섞어서 막 쓰는데 NGO나 NPO 영역에 있는 곳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기업들의 후원금 또는 기부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활동들을 해왔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조직적으로 됐다기보다는 큰 리더격에 해당되는 몇몇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왔다라는 얘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겪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딱 접어들면서 한 2번에 걸친 그 시간도 많이 흘렀죠.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에서 제도화되고 사회적 경제들이 어떤 식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고 경제 위기로 인한 것도 있지만 위기 상황이 닥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사는 데 필요한 지불을 할 수 있는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렵고 뭔가를 새로 교환을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쭉 중첩되어 오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 이후에 아마 지금 우리의 세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40대인데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느 세대, 전 세대에 걸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되게 많은 뭐 활동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캡처를 해서 넣어놓은 건데 작년에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 폭발을 했을 때 의료진들이 많이 갔죠. 전문가 하겠다 의료진들이 갔고 의료진들이 갔을 때에 보도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오연도 혹시 기억나나요? 의사들이 갔는데 잘 데가 없어요.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의료진들이 갔는데 병원에서 진료 끝나면 자기도 와가지고 좀 씻고 뭐 해야 되잖아요. 휴식을 취하고 해야 되는데 호텔들이나 숙박시설들이 다 겁이 나니까 다 문을 닫고 아무도 대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구에 의료 봉사를 하러 갔던 의료진들에게 자신의 숙소를 내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는 사람만은 거기가 사회적 기업. 대구 지역에서 뭐 되게 이렇게 막 번화가에 엄청난 큰 호텔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닌데, 우리로 치면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이제 조금 그 구도심에 해당되는 곳에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의 이제 관광상품과 연계를 하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던 사회적 기업. 그 사회적 기업의 대표님이 어차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온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을 한 사회가 있었어요. 사회적 기업인지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만 알아요. 언론에는 거기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어. 이쪽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언론에서만 나왔어. 그 와중에도 사회적 경제는 많은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어떤 역할들을 해왔냐면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액션들을 취했을까요? 사람들이 잘랐죠. 그러니까 해고를. 왜 해고를 할까요? 돈을 버는 행위가 중요한 이 자본주의 시장 안에서는 내가 여기에 주인이고 대주주이면 내가 돈을 버는 데에 필요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그만두는 거는 최후의 모임이고, 그 전에 내가 고민할 수 있는 건 뭐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될 때는 3명, 4명씩 고용을 하고 있다가 장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르바이트생을 1명씩 줄이죠. 가장 하위 단계에 있는 그 하위 단계에 그게 이제 노동력이 좀 부족하거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부터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사람들이 많이 잘랐어요. 근데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되냐? 작년에, 여기에는 제가 데이터를 넣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4월 달쯤에 365개소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그래도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고용을 유지를 할 거고, 고용을 유지를 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율을 최소화하겠다라는 형태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빛을 발하는 시기가 언제냐? 지금 같은 시기에. 물론 다 힘들죠. 일반적인 돈을 버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법인들은 어떠냐?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배당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대주주를 가져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하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제 위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자르고 현금 보유를 계속해요. 왜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회적 경제는 반대로 움직여요. 오히려 사회적 경제는 경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오히려 일반 시장 경제에서 실제 시장 경제에 진입하지 못하는 근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치 못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을 오히려 고용하고 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약간은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그 다음에 NGO나 NPO가 됐던 그 사회적인 공익활동들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오늘 제 뒤에도 설명을 다시 드릴 건가요? 온라인으로는 그 이제 상인분들이 듣고 계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젊은 세대들이셔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오게 된 게 2000년 초반인데 물론 이제 대학원을 가기 전에도 고민을 했었죠. 나 나가서 뭐 하지? 뭘 먹고 살지? 그러니까 제가 학부생일 때는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나 나가서 뭐 하지? 그 질문은 같은데 답을 하는 수준이 달랐어요. 뭐 하지? 야, 뭐 저는 이제 행정학과 전공이어가지고 대부분 절반 정도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절반 정도는 취업 준비를 하는데 취업 준비를 하는 선배들이 했던 얘기가 정말 할 거 없으면 교직원 같은 거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야, 삼성 갈 거야. 넌 네가 어떻게 삼성을 가냐? SK 같은 데나 가. 이런 얘기들을 학과 사무실에서 했었어요. 지금은 거길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상당한 스펙을
바늘구멍을 뚫기가 어려운 상황.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회사에도 직원들이 저 포함해서 지금 26명, 27명이 있는데 평균 연령대가 30 초반이에요. 사회 초년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 친구들이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이제 교육을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리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창업 환경이 그닥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쭉 반복되고 그게 언제부터냐? 조금 최근으로 보면 이제 90년도부터 해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중첩되어 있다. 다 아시는 대로 취업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창업을 해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뭐 코로나 이런 영향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니은니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는 치킨집이 하나 있어요. 저희 아파트 상가에. 그 치킨집이 들어오기까지 치킨집이 3번 들어왔다고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프랜차이즈를 해도 그 점주가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창업이 쉬워서 하지만 창업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경쟁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단점으로 제가 오늘 여기 올라갈 때 90km의 거리를 운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어디 지방 출장을 간다 그러면 차에 지도책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수업 듣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되게 생경한 얘기일 건데 지도책을 보고 어느 분기점에서 어떻게 타고 어디 톨게이트로 나가서 어떻게 어느 사거리에서 이정표를 보고 가는 이런 식이었다면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오고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고 물론 그 전에 PDA 폰 이런 게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되게 편리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렇게 편리하게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 서비스 이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주의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적겠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7,000원짜리 설렁탕을 팔아요. 팔고 있어요. 그러면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산출되는 데에는 요즘 뭐 흔히 얘기하는 그 백종원 씨가 하고 있는 골목식당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계산들이 나오죠. 여기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뭐 쌀은 얼마에 사고 고기는 얼마에 사고 다른 건 얼마에 사서 내가 먹을 마진 얼만큼 해서 여기에 가격은 7,000원이다.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책정을 해서 팔아요. 그럼 오늘 우리 가게에 손님이 한 80명이 오겠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늘 이게 평균이 그래왔어요. 근데 상사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20명밖에 안 돼요. 한 10명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긴 원가 재료 같으면은 부담이 크지 않지만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고 순환이 빨리 돼야 되는 재료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7,000원이라고 하는 상품의 가치를 매겨서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치죠. 들이닥쳐서 물론 그 전에 이제 몰래 잔행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이제 다시 쓰고 얼마 전에 그 방배동 족발집 나왔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막 찍고 갔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일단 잘못했다. 그건 일말의 양심이라도 좀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하신 얘기가 뭐예요? 아까워서 그러는 얘기예요. 왜 아깝냐? 그걸 조금 정제된 용어로 풀어보면 내가 7,000원이라고 하는 설렁탕을 팔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와 내가 먹어야 되는 마진을 올고지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장경제 안에서 되게 자연스럽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왜곡된다는 거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 영역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8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자동차 보면은 앞에 운전석 앞에 유리가 있고 윈도우 브러쉬라는 게 있죠. 그렇게 하는 게 그 윈도우 브러쉬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게 팔꿈치 부분에 보면은 한 요만하게 이제 그 장치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게 이제 모터인데, 이 모터를 현대기아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었어요. 경남 창원에. 근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사회복지법인의 형태인데, 제가 갔을 때에는 중증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30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30명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주 40시간 근무해서 한 달 만들면 일 9시간에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78만 8천원 이렇게 들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가져가는 한 달 급여가 15만원. 제일 많이 받아가는 친구가 25만원이었어요. 여기서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냐? 그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윈도우 브러쉬에 들어가는 이 전기 모터를 단순 조립하는 인가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가격이 그 당시에 갔을 때 1,000원이 안 됐었어요. 하나를 조립해서 납품하면 1,000원이 안 돼요. 그럼 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책정이 돼 있어도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물량을 많이 줘서 이 친구들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흔히 얘기하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할 수 있게 해줬으면 괜찮은데, 이 친구들 제가 경남 창원이니까 저 지금 화성이라고 했잖아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차를 끌고 강릉역을 가서 한 6시 정도에 KTX를 타고 창원에 도착해서 거길 가면 한 9시 반 정도 돼요. 가면 친구들이 이제 출근을 해요. 와가지고 오전에 11시 한 40분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한 10시 반까지 놀아요. 왜 그럴까요? 할 게 없어요. 10시 반부터 일을 이제 조금씩 해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가요. 그걸 갔다 와서 1시 반이나 2시 정도 되면 집에 가요. 가는 친구들은 집에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 집에 돌볼 수 있는 부모님이 없는 친구들은 거기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탁구 치고 오락기가지고 놀고 이래요. 그러니까 물량은 딱 그만큼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15만원, 2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컨설팅을 한 6개월 정도 하면서, 여기가 흔히 얘기하는 법에 규정한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를 받아서 정말로 사람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물량이 들어와야 되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책정이 돼야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현대자동차 밑에 보면 댄소풍성이라고 하는 그 차를 조립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 담당자를 찾으러 갔는데 한 개당 가격이 한 3,000원 정도는 돼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가격을 그냥 후려치기인 거죠. 가격을 후려치기 해서 여기에 이제 어렵다. 그러니까 가격을 좀 현실화해달라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에 그 발주처의 담당자가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 경남 창원이라는 데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잘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잘 돼 있다기보다는 규모가 좀 있게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니 그 외국인 노동자들 고용해가지고 이거 700원, 800원으로 해오는 데들이 널렸는데 니네는 1,000원으로 쳐주는데 왜 불만이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처음에는 되게, 그때가 제가 30살이었고 31살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30살 초반이라서 엄청 화가 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아 이게 이 회사가 내 회사가 아니구나. 여기서 제가 밥 지르면 거래를 끊어버리면 저는 이걸 책임을 못 지잖아요. 아,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와서 나중에 다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했는데, 자본주의 안에서는 당연한 거. 왜냐?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곳이 하청원적으로 이 90년도에 외환위기 오면서부터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매력을 써가면서 사람들의 고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을 점점 낮춰가고 있어요. 말이 좋아서 아웃소싱인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죠? 하드업이나 하청. 우리나라에서 하드업이나 하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왜 700원, 800원에 해올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니네는 1,000원이나 쳐주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원래 가격은 3,000원. 3,000원이 돼야 되는 건데 1,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하면서 야 700원, 800원에 해오는 데가 있는데 왜 불만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죠. 그거는 노동시장에서도 발생될 수 있고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자본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단점이 상당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계속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달린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법 제도화된 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7년도 사회적 경제 육성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 전에는 어떤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향약 분해 계라고 하는 이런 협동과 연대라고 하는 활동들을 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럼 더 이전에는 어떤 형태였냐?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들의 활동이라든가 삶의 질과 관련돼서 노동자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파생돼서 금융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사회적 경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들이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형태로는 향약 불의계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지만 법 제도화된 거는 조금 더 이전으로 보면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분들을 위한 자활기업이라고 하는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는 2007년도 그때부터 그럼 이게 노동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둬야 돼. 지불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방치가 돼야 돼. 그렇게 인해서 그렇게 방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있다, 많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출발된 게 사회적 경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기업과 같은 형태들을 그러니까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사회적 경제라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있는데 여기 보면 앞에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거 말씀드렸고 새로운 사회 서비스의 발굴이라고 하고 이게 사회적 경제 이러면 사회적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성 남과 북이 분단이 되었고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부정적인 단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새로운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적이다, 사회 서비스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얘기해요. 이 사회 안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직 다 미혼이시죠? 저는 기혼이거든요. 애가 둘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1도 하지 않았어요. 자, 뭐냐? 질문. 혹시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아이를 낳을 생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누가 키워야 돼요? 누가 키워야 될까요? 제가 저 남편.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이죠.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니까 어떡하지? 저도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 둘 다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서 결혼해서 터를 이제 화성이라는 곳에 잡고 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친정과 시댁이 다 멀어요. 둘이 어떻게든 지중복구 해가지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요?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있죠.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국공립이 많을까요? 사립이 많을까요? 사립이 절대 낮습니다. 사립이 절대 낮습니다. 아마 본인도 운이 좋으면 국공립이었을 거고 운이 안 좋았으면 사립이었을 거예요. 사립이라는 건 뭐죠? 시장이에요, 시장. 내가 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형태로 정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나라에서 그간에 세금을 가지고 해주지만 그것도 100% 정부에서 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보육이라는 거는 무상보육의 개념이 이겁니다. 내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주든지 아니면은
등하원 차가 올 때까지 딱 가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선생님이 픽업을 해서 가죠. 그리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다시 집에 와요. 요거까지요. 자, 근데 그 안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길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요즘 시청각 교육자는 엄청 잘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여기 동물원에 가서 길이 볼 거예요. 가려면 버스 있어야 되죠. 애들 도시락 보고 매겨요. 뭐 또 이제 조끼 같은 것들 하고 막 그래요. 돈을 내야 돼요. 그 돈을 못 내면 만약에 본인만 부모님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나머지 분들이 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인만 여기 있어요. 어린이집 안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애들끼리 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야, 가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생겼어. 나만 못 가. 그걸 듣는 부모 마음은 어떻죠? 기쁠까요? 슬프겠죠? 화가 나요. 지금. 보육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분 있으세요? 같이 사실 것 같다고. 뭐 죄도 아닌데 왜 다 눈치 보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세요? 네. 내 부모님은 누가 모셔야 될까요? 이걸 망설이면 안 되는데. 제가 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걸로. 보통 질문을 하면 내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 된다라고 답변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주상기보시설이라고 하는 정부에서 비용을 일부 지불을 해주는, 이건 이제 제3자 지불 방식이라고 하는데, 해주는 시장에서 부모님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금과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동반이 돼요. 예전에는 당연히 우리가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내 부모님 내가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거,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거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면 내 아이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동물원에 못 보내면 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냥 흔히 얘기하는 방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세 분이 1호, 2호, 3호에 살아요. 2호, 3호에 있는 사람들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1호에 있는 사람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예예요, 예. 기분 나빠지고 있고요. 부모님이 고독사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고독사한 게 아니니까 아무 관계가 없나요?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2호 사는 사람, 3호 사는 사람. 당장 기사 사람이 고독사 주. 언론에는 시 정도만 나오겠죠. 무슨 시. 근데 그 사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럼 괜히 요즘 같은 때는 뭐 이거 SNS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야, 우리 옆집 사는데서 그거는 것도 하나 몰랐냐 부터 시작해서 저기 있는 사람이 저렇게 갔다 그러면 와, 이거 집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사회적 비용으로 다가온다. 그런 문제를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주거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직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사회적 가치로 바꿔내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리라는 거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있는 가운데 겁니다. 사회적 경제. 이쪽에 있는 사이드를 보면은 비영리 조직이나 법인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이나 이런 걸 받아가지고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들을 하죠.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모여 활동들을 하고, 반대쪽에 있는 저쪽 사이드에서는 영리기업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네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은 사회공헌 활동들을 하고 해외에서 사회공헌 활동들을 해요. 젊은 청년들을 뭐 제3세계 국가에 파견도 보내고 뭐 체험도 보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집도 고쳐주고 김장김치 해가지고 갖다 주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되게 크고 흔히 얘기하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뭔가 이제 세련된 맛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만들어서 파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애플도 마찬가지. 저기 있는 어플 중에 몇 개나 쓰세요? 한 10개 쓰세요. 탑재되어 있는 어플 중에. 10개 안 써요. 다 넣어. 나 안 쓰는데 다 넣어. 그럼 가격이 올라. 저는 업무 특성상 이제 이동거리가 많아서 1년에 많이 타면 한 3만 킬로 정도를 다녀요. 수원역 앞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수원시 내에서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이 한 15,000km 정도 타신대요. 제가 오늘 여기 90km 왔죠. 지금 가격도 90km. 그런 활동들이 돈을 벌기 위함이 목적인 것들이 하는 것과 나는 내가 지역에 일자리를 못 구한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줄 거야, 서비스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동네에 이제 파리바게트 하나씩 다 있죠. 살고 있는 동네 파리바게트 하나씩 다 있어요. 파리바게트에서 아르바이트 해봤다. 해보셨어요? 왜 본인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이 사람이, 왜 이 점장이 날 뽑았을까? 날 필요로 했다. 해석이 좀 너무한데. 선생님한테 일자리를 주려고 고용했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파리바게트나 프랜차이즈 매장 가서 한번 보세요. 흔히 얘기하는 70대 이상의 고령자나 중증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나 우리나라 말이 서투른데 뭐 결혼 이주 여성 이런 분들이 일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지 저는 제가 동네에 가서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파리바게트도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나이대와 비슷한 친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스텝이라고 하는 명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게 내가 돈을 버는 데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대로 고객의 입장이라면 딱 들어갔는데 종업원이 3명이 있어요. 근데 다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겁니다. 들어가실 거야? 안 들어가실 거야? 너무 막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 부모님을 모신다고 했을 때 제가 빨리 했었으면 그냥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망설여요. 제가 일부러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우리나라 말이 서툰 결혼 이주 여성이 예를 들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조금 거부감이 덜 하거든요. 들어가서 이 빵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나라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대답하는 뭘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그 빵집을 다시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잘 안 가게 돼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방치가 돼야 될까요? 그럼 정말로 많은 사회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어요.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라고 하는 루비콘 베이커리의 사업입니다. 미션이 미션. 여기는 이제 고양시잖아요. 고양시에 제가 이 일을 지금 10년 넘게 하면서 제일 개인적으로 여기는 정말로 괜찮은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야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위켄이라는 거죠.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이시면 위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벽제 화장장 올라가는 초입에 있고요. 혹시 청주 교신자면은 수녀회에도 하거든요. 이라는 곳이. 거기는 중증장애를 가진 친구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쿠키를 만드는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몇몇 재료를 제외하고 거의 다 국산 유기농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리바게트에 있는 똑같은 쿠키 종류라고 하더라도 가격대가 조금 비싸요. 물론 거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켄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이 친구들을 누구도 고용하지 않는다. 제가 고양시에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부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바다 제가 그 고양시가 인구 100만 됐다고 막 그 외곽 지금 외곽이 아니라 서울수란고속도로인가요? 거기에 막 엄청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길래 인구 100만 되는 고양시에서 중증장애인을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사회적 경제 조직 말고 어디가 있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일반 대기업들이 고용을 하지 않아요. 그런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을 고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는 대표적인 게 사회적 경제다. 위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지금은 저도 이제 간지 좀 오래돼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벽지화장장 올라가는 도로가 2차선 도로로 트럭 하나 올라가면 이제 엄마 오리를 새끼 오리들이 따라가듯이 기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주말이 되면은 이제 조문객들이 많이 오니까 길이 막혀요. 그러면 수녀님들이 수녀복을 다 이렇게 정복으로 딱 입으시고 그 야구장에 가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끈 걸고 이렇게 판에다가 김밥이나 이런 거 파는 거 보신 적 있죠? 위켄 쿠키를 이렇게 널고 차마다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서 쿠키를 사라고 수녀님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1대 원장 수녀님이셨던 마리아 수녀님한테 제가 수녀님 그렇게까지 꼭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 좀 건강 생각해서 주말에는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수녀님이 내가 이렇게 팔아야 일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월급을 안 밀리고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되게 제도 초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 경쟁력이 갖춰지지 않을 때여서 더 그랬겠지만 내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위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켄은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안에 그 안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뭐 수녀님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뭐 대학의 교수님들, 다른 일반 기업의 임원들 이런 분들이 의사결정 과정 안에 참여해요. 의사결정 과정은 뭐 이사회가 될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위켄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가치가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자원들이 결합이 되고 있고 물론 결합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여기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먼저 신뢰관계가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사회적 기업이든 뭐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형태든 어떤 형태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정착이 될 건데 착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자원들하고 신뢰관계가 쌓여야 됩니다. 그런 게 담보가 돼야 사회적 경제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거 안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지만 아직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을 딱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기본법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계속 견의 중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사회적 경제 안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무 부서들이 좀 달라요. 마을기업은 뭐 행안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왜 나오게 되냐면 주무 부서별로 비슷한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업 안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구성법 만들어지고 10년도에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생기고 10년도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업이 생기고 물론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각자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지금 오늘 수업을 듣고 있는 국토교통부도 도시재생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력을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기초과정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이 고양공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또는 이제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체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어떤 협의체나 조직의 형태를 갖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게 됐을 때 보통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성이 좀 더 필요해요. 아니면 지역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걸 가지고 공동체성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더 많으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을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본중심으로 좀 보이는 공동체성이야 라고 하면 상법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주식회사로 가게 되는 거고요.
지역성이다. 여기가 넘어오다 보면은 이제 서울하고 좀 맞닿아 있고, 이거는 이제 파주하고 맞닿아 있고 하잖아요. 우리는 딱 고향동,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지역 자원을 가지고 뭔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라고 하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가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회적 기업에서 나는 우리 그냥 국내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 근데 당신 파주 사람이야? 파주 사람도 안 일해. 그거 상관없어 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의 사회적 기업의 영역으로 갈 수 있다. 아까 삼성전자의 사례처럼 일반적인 기업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회적 경제에서 얘기하는 비즈니스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이제 소셜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 공헌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이제 실제 사업을 하실 상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좀 좋은데, 아까 이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잠깐 여기 준비하시는 스태프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한 번도 누구한테 권해본 적은 없어요. 10년 넘게 이 일을 사회적 경제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사회적 경제 해보라고 권해본 적은 사실 없어요. 분명히 그것이 사회공헌이나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이 하고 있는 공익활동가는 성격이 좀 다르고, 사회적 경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나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권한 적은 없어요. 만약에 고양동에서도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나중에 정부 정책을 활용하기 위해서든 이용하기 위해서든 또는 방법을 고민했을 때 이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에도 과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사실 이제 해답일 거냐라고 하는 걸 찾기에는 좀 어렵고, 근데 정답일 거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건 좀 쉬운 편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일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지역에 어떤 낙후되어 있는 도시재생, 지역재생의 문제를 이런 도시재생 대학이나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일반 저기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시장 다 짓고 백화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가겠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결과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창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업이라는 거는 요즘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통해서 창업에 대한 환경이 좀 좋아졌지만, 내가 내 시간을 쓰고 내 자본을 투여해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로 창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을관리사회적 공동기업이나 지역의 이제 도시재생 기업이나 이런 형태들이 과연 효과적일 거냐, 이게 맞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수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협동조합 정도까지 하고 한 10분 정도 쉴 건데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협동조합이 뭐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한 3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협동조합이 뭐다라고 하는 걸 디테일하게 한다기보다는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협동조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 정도만 소개를 드릴 거여서, 협동하고 조합이라는 단어는 아시죠? 협동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질문? 협동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협동을 해보셨어요? 운동할 때 네. 줄다리기 같은 오, 팀플. 네. 팀플. 적합한 표현. 왜냐?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줄을 당겨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공동적인 거죠.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어쨌든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기본법의 정의가 이제 그런 식으로 법률적인 용어로 정제가 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내가 줄을 당기는 행위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합원이 관리. 조합원은 나랑 같이 나의 편에 서서 줄을 당기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기면 함스테스를 하나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당기는 거야. 그런데 구워 먹으려고 보니까 하나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같이 먹는다.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업의 개념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동업하고 협동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과 상법상에다 두 개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고 제로섬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사람들이 모이는 건 비슷해요. 앞에서.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경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결사체예요. 상법상에 관한 건 뭐냐? 자본이 중심이 돼서 모이는 결사체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의 정의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조합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결사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정 기준을 법에서 요구를 하고 그게 충족이 되면 협동조합으로서 인정을 해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창업을 할 때 뭐 개인 창업을 하든 주식회사로 창업을 하든 하는 형태처럼 협동조합으로도 창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건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협동조합이 되는 우리나라들의 7원칙이 필요한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방적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협동조합에 들어가서 저 조합원들과 같은 이익을 가지고 공유하고 뭔가 혜택을 가야겠다 또는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입을 하려고 봤더니 당신은 고양시에 살지 않아서 안 돼요. 당신은 여성이어서 안 돼요. 라고 하는 불합리한 이유,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이유로 거절당할 수 없고요. 내가 고양시에 여기 살고 있다가 저기 어디서 저런 한데 해남으로 이사를 가요. 더 이상 이 조합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네, 이제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싶습니다. 안 되는데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게 되게 쉬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흔히 얘기하는 IT, MZ세대잖아요. 저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는 농협이 전국에 제일 지장이 많아가지고 농협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 공공기관 가면 농협 직원들이 와요. 계좌 만들고. 그러면 계좌 만들 때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이제 보통 카카오뱅크 많이 쓰니까 협동조합에 농협 계좌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여기? 농협 새마을금고 버티는 거 보기 희한해요. 새마을금고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 가면 어떤 식으로 하냐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와 여기 고양동에 농협이 하나 있는데 농협에서 적금 이율을 10%를 준대요. 예를 들어서 들 거야 안 들 거야? 바로 들죠. 카카오뱅크 예를 들어 적금 상품이 10%짜리 떴어요. 그럼 내가 그냥 바로 핸드폰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농협에 가서 하려면 농협도 이게 되긴 하지만 농협에 내가 거래한 이력이 없으면 창구로 가요. 그러면 나 저 적금 상품 들고 싶다. 그래요? 신분증 주세요. 뭐 주세요? 얼마 넣으실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넣을 거예요. 10만 원씩 넣고 일반 시중은행이라면 그거 끝나고 나오면 되죠. 그런데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처럼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데는 뭐냐? 우리 조합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적금 혜택을 보시려면 출자금을 내줘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출자금. 출자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생소할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보증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 보증금의 개념이어서 나중에 내가 여기 적금이 다 끝나서 나 다른 데 이사 가거나 나 여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돌려줘요. 그런 개념이 출자금인데 그걸 내야 이용할 수 있어요. 그게 경제적 참여다. 그건 조합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역재생,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업 계획을 갖고 있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자본금, 그 출자금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걸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한 주, 협동조합 한 좌로 얘기하면 한 좌당 뭐 10만 원, 5만 원. 제가 제일 적은 금액을 받던 게 100원이었어요. 5명에서 500원짜리 협동조합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근데 500원 가지고 뭘 하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액에는 뭐 비슷하니까 조합원이
많이 들어오고 출자금의 규모가 크면 사업을 하기 좀 용이해요. 아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당하거나 나가는 거에 제한이 없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민주적 관리라는 건 내가 기존에 자영업을 했을 때는 다 내 책임이죠. 내가 어떤 경영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내 책임인데 돈을 벌어도 내 거고 손해를 봐도 내 손해인데 협동조합의 형태가 된다고 하면 민주적으로 관리가 돼야 돼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총회든 대의원총회든 운영위원회든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뭐 종사자들, 그다음에 조합원 중에 누구든 또는 외부인 이해관계자 누구든 들어와서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경기도가 작년에 경기도 안에 있는 협동조합회 실태 조사를 해봤는데 한 60% 정도가 휴면 상태. 그러니까 10개 중에 6개는 이게 죽었나 살았나가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나마 4개 정도만 이제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냥 만드는 거예요. 너도 협동조합 만들고 나도 협동조합 만들고 정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있나?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협동조합을 만들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 교육훈련 정보 제공하고 협동조합과 협동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 지역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는 건 대충 이해가 되시죠?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협동조합도 해야 된다. 협동조합과 협동을 협동조합끼리 비슷한 협동조합끼리 연합회를 만들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거. 교육훈련 정보 제공이라는 거는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고양시에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병원이라는 곳이 왜 존재할까요? 병원 왜 가죠? 아플 때가 아플 때 아프지 말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게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의원, 한의원, 치과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보면 병원 같아요. 근데 병원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프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은 형태는 병원의 형태지만 존재하는 이유, 미션은 뭐냐? 아프지 말라.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으면 지금 같은 때는 어떻게 하죠? 문자 계속 오잖아요. 폭염이니까 물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휴식해야 되고 손 잘 씻고 음식을 충분히 익혀먹고 다 아는데 잘 안 지켜지죠.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요. 조합원들이. 왜? 그래야 아프지 않으니까. 아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우리 조합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세요. 밥 먹고 양치질 잘하세요. 근데 양치질 잘 안 하죠. 그러면 치과가 잘 되는 거거든요. 치과 가서 내가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일반 치과에 가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에 가면 조합원이세요? 그러면은 할인을 해줘. 아프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쨌든 말 안 들어서 이가 썩어서 와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지만 우리 조합원이니까 조합원에게 그런 혜택을 준다. 그런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동조합의 실원칙이고요. 배달이 아까 어땠죠? 원당이 보시면 되게 애정하는 음식. 물론 화장도 그래요. 화장 안 하시죠?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이 배달이 원당은 화전 2개 지역에 마을거리 잘 만드는 사업을 했었어서 배달이는 내부적으로 하셨을 거니까 배달이 마을거리 사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마을거리 사회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비즈니스 모델이 약해가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배달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센터하고 여기 있는 조합원들, 이사장님이 뭔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찾고 있는 활동들이 제가 이제 모니터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배달이 마을거리 사회협동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 모델, 서민 공간운영, 주방용 개선하고 도시재생과 공동체 교육 이건 이제 처음에 사업 계획을 짤 때 저희가 세팅을 했던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거는 호수공원인가요? 거기 이제 가서 방역 작업도 하고 이렇게 수익 모델을 계속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협동조합 기본 원리인데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여드리는 것보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들이에요.
근데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서울우유가 협동조합인 거 아셨어요? 서울우유 우유팩 잘 보세요. 서울우유 협동조합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은 서울우유가 주식회사인지 아는데 서울우유 협동조합. 왜냐?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뉴스 보면 오펙에서 그 산유국들이 기름 많이 막 생산하려면 기름값이 떨어지죠. 우유도 똑같아요. 제값을 받기 위해서 만든 생산자들이 만든 협동조합이 서울우유예요. 그리고 와플대학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와플대학도 생산자였거든요. 협동조합인지 모르고 가죠. 왜냐? 협동조합이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모으는 형태가 아이프하고 한산입니다. 여기도 협동조합이에요. 서로 잘 건 내가 안전한 먹거리를 믿고 먹을 수 있는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아이프이나 한산인 같은 거죠. 국수나무 가본 적 있으세요? 국수나무 협동조합인지 모르고 갔을 거예요. 여기는 직원 협동조합입니다. 원래 주식회사 형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 곳이었는데 국수나무 헤비브릿지라고 하는 곳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면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냥 월급 받고 많은 그 부속품처럼 돼버린 그 직원이 아니라 조합원으로 다 회사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국수나무라고 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조합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수 먹고 국수나무 가시고 와플 먹고 와플 그냥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하나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핫도그 옛날에 엄청 유행했죠. 명랑핫도그. 거기서 협동조합이에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어요.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동조합 형태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왜 만들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협동조합을 만드느냐가 조합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이 최소 5분이 필요한데 이 5분들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공유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개 중에 6개로 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요구를 답을 좀 찾고 시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다라고 하는 걸 라이센스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협동조합도 주식회사도 뭐 비영리 사단법인도 비영리 민간단체도 사회복지법인도 영농조합법인도 다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어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은 자격을 획득하는 형태의 제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에서 정하는 7가지 요건이 있어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근로자 있어야 되고 영업 활동을 해야 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해야 되고 뭐 정관이 있고 규약 규칙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되고 앞에 있었던 협동조합의 7원칙하고 유사하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7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면 조금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다른 부분이 요거예요. 밑에 있는 지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육성법 만들어지면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붙어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많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인건비 지원을 해줍니다.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 맞긴 맞아요. 근데 그냥 사회적 기업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인건비를 지원해준다, 돈을 싸게 빌려준다, 그다음에 세금도 깎아준다, 교육도 해준다, 컨설팅도 해준다,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 기업.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얘기하는 7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을 하는 데에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사업을 뭐 20년, 30년씩 하신 분들, 누군가는 이제 막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신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진입장벽을 좀 낮춰서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고 물론 그 전에도 또 있어요. 그 전에도 뭐 소셜벤처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검증받은 오디션 단계도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게 되면은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창업 자금 일부 지원받으면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좀 골격을 갖췄다라고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가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가거나 이런 형태로 사회적 기업 구성법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놓고 나서 보니까 좀 민망하긴 하네요. 네. 인피루트 지금 이제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물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지 좀 됐고 그 안에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그 인피루트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없고 지역 단위에서 작은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고용을 하고 아까 배달마을처럼 직접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만 인피루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파악하고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선수들을 발굴을 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넓게 보면 마을관리 사업, 각 단위의 마을 단위에 있는 마을관리 사업이 괜찮은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중앙 단위의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 그 단위에서 봤을 때는 인피루트 같은 이런 형태의 모델들이 괜찮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줬어야 되는데 못 바꿨네요. 작년 말에 12월 20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인증 자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기업인데요. 마을 기업은 앞에 협동조합,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하고 유사한 부분이 분명히 또 있어요. 왜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네 가지 핵심 요소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에 다 있기 때문에 마을 기업에서도 마을 기업 정하는 정의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한데 마을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 이거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역에 조금 다른 건 마을 주민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중에도 고양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는데 집이 고양시가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부천에 살고 있거나 김포에 살고 있거나 화주에 살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마을 기업이라는 거는 마을 주민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다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 자원을 활용한다는 게 좀 달라요. 고양동에 지역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고양동. 왜 고양센터라는 게냐? 중부대학교라는 그 대학교가 가까운 데가 있고요. 그리고 벽제관지라는 역사적 자원이 있습니다. 전자는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회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딘 대학을 써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천, 여주, 뭐 김포 이런 데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여주 하면 못 떠오르죠. 쌀, 김포 하면 못 떠오르죠. 공원, 오 그래. 여주? 네. 결국 얘기하시죠. 김포, 여주, 이천 이런 데가 쌀이 유명해. 물론 얘네는 김포 그런 거 미분양이고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역에 있는 자원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특화자원, 지금 아까 교수님 얘기했던 지역의 어떤 문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의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있는 자원인 거예요. 계곡, 산, 명승지, 문화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지금 예를 든 것만 봤을 때는 뭐 도시에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양시도 있죠? 횡주산성. 이런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가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 그게 마을 기업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마을 기업도 핵심적으로는 마을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가 핵심 요소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세부적으로는
이게 뭐 마을 기업을 설립하려면 설립 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마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공간적인 베이스가 마을이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읍면 미단위 정도가 많고요. 도심 지역에서는 동단위까지를 얘기하긴 하지만 요즘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계시죠? 아파트 보면은 무슨 마을이 이렇게 다 앞에 붙어 있죠. 아파트 브랜드 앞에. 그게 인위적으로 사실은 이제 마을의 개념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희 부모님이 택배를 하나 보내신다고 하는데 아파트 이름이 되게 길었어요. 월드, 메르디양, 반도, 유보라, 아파트. 근데 그 앞에 보는 게 뭐야? 나루, 마을. 그 택배 주소 쓰다가 다 시간 다 가는 거예요. 보통 아파트가 브랜드가 좀 있고 하면 앞에 다 마을 이름이 붙는 게 인위적으로 지금처럼 그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는 공동주택 형태의 주거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공동체성을 따로 부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단위로 많이 해요. 아파트 지역, 이 도시 지역에서는. 그리고 도시 지역을 벗어나서는 농사농촌 지역에서는 읍면 미단 형태의 지역 범위를 두고 그 안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있는 일자리, 서비스와 같은 차이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많이 사업을 합니다. 수원이 저희 사무실이 있는 소재지거든요. 수원 같은 경우도 지역에 이제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와 같이 묶어서 지역의 시장이라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그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마을 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처럼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기업을 하고 있는 것들의 형태는 주식회사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어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혹시 여기 가본 적 있으세요? 통인시장? 서울에 있어요. 서울 가봤어요. 저도 서울 가본 지 몇 년 돼서. 통인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이 대형마트 들고 보니까 되게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엉뚱한 데서 좀 터졌어요. 여기는. 터졌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게임 컨설팅하는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얘기를 하고 있다가 엉뚱한 데서 터진 게 뭘로 터졌냐?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터진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시장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게 방송에 나오면서 생전 처음 보던 역전, 여기는 되게 없는데 역전을 가지고 그 지역의 지역화폐로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화폐를 역전이라는 지역화폐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그게 주말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이 되고 나서 이제 터진 거예요. 이거 뭐야? 저런 게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지역에 그 동네에 있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여기 유재석이 왔던데 그러더니 밥 먹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터지긴 했지만 어쨌든 도심 지역 안에서도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을 기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 물론 아파트에도 있어요. 아파트 요즘에는 거의 없어지긴 했는데 요즘 아파트 옥상 다 문 닫아놓잖아요. 사고 위험 때문에. 아파트 옥상이 그냥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도시 양봉을 했더니 벌 때문에 사고 나서 안 되는 양봉도 이제 그렇게 됐고 텃밭, 화분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몇 호 해가지고 공동체성을 만들기 위한 그런 활동들도 마을 기업의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지역형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으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국토교통형을 제가 따로 들고 나오면은 이게 도시재생대학이고 이 사업의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는 목적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비슷하죠. 지정된 기업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왜 그럴까요?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냐? 고용노동부에서 법을 만들어요. 야,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할 거니까
자,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환경부, 교육과기술부, 어디 여성부 뭐 다 이거 스탬프 줄 테니까 니네도 빨리 부처별로 확산해.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고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진출하는 사업 영역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는 뭐 인증이나 지정 요건에 대한 건 앞에 있었던 거랑 똑같거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게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든 말거리 사회적교통조합이든 국토교통부에서 원하는 정책의 방향성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건축주택 분야, 경제 분야, 문화예술 관광 분야, 사회복지 크게 이 네 가지 분야를 놓고 국토부에서는 이런 데들을 뽑겠다. 그리고 지원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제를 지역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가지고 해결할 곳이 있다면 들어와. 자격은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부처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제도를 설계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정책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형 또는 마을관리 사회적교통조합으로 들어와 있는 데들이 이 네 가지 영역을 넘어서는 거는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 관광 분야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관광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주공서는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부예요. 처음에 국토부가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을 때의 느낌은 뭐였냐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왜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문화예술도 있고 체육활동도 있고 뭐 제조를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다 여기다 집어넣어 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그런 땅을 베이스로 하는 사업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범주를 좀 좁히고 지역 범주 안에서 이런 네 가지 분야에 걸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례인데요. 처음 요 사례는 제가 2016년도에 캐나다 퀘벡에 갔을 때 그때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없었고 땅과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참 이슈가 돼서 뭐 경리단길이면 어디가 막 상인들 다 막 쫓겨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때여서 한번 가면은 그런 쪽에서는 캐나다 퀘벡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보려고 사실은 이제 갔었는데 도시재생을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회적 경제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은 그 약간 이제 성지 같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해외, 캐나다 퀘벡, 그다음에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 영국, 그 아시아권에서는 일본만이거든요. 그런 데들이 사회적 경제가 좀 잘 돼 있는 곳들이다라고. 미국도 갑니다. 미국은 넓은 의미의 사회적 경제 안에 소셜 벤처들도 있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이런 데 가. 예, 퀘벡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때가 2016년이었고 갔다 와서 보니까 그때 뭐지? 그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그 큰 성당 기억나시죠? 실제로 눈으로 보면요 눈에 안 담아져요. 정말 크고 강 건너편에서 봐도 야 저건 뭔데 저렇게 크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커요. 어쨌든 그래서 퀘벡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퀘벡 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경기도의 개념이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되게 잘 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몬트리올시입니다. 몬트리올에서 옛날에 올림픽 했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세대 차이가 없어서 옛날에 몬트리올에서 올림픽 했었어요. 네, 도쿄올림픽 하기 전에. 몬트리올시 인구가 그 당시에 한 25만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작은 도시예요. 25만이면 고양시 5분의 1이에요. 지금 한 100만 정도 되니까 2000시 인구가 한 25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0시 인구가 25만 되는데 그 중에 하이닉스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한 2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하이닉스로 먹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 모트리올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여기는 어떤 곳이냐? 지도를 넣었으면 좋은데 미국, 그러니까 캐나다가 이렇게 있고 미국이 밑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북아메리카 여기 이쪽 편이에요. 근데 이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면 캐나다 이쪽 동부 지역,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쓰레기들. 여러분은 난지도가 캠핑장일 때만 보셨죠? 저는 난지도가 쓰레기 처리장일 때부터 봤거든요. 난지도가 원래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근데 그걸 캠핑장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은.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일단 우리나라랑 사이즈가 좀 달라요. 2시간을 가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냥 계속 땅끝이 보이는 아무 눈에 거칠 게 없는 그런 땅덩이의 넓이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 보이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하죠. 그게 쓰레기 매립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사람들이 안 살겠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지 근처에 살라고 하면 못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조금만 가면 뭐가 나오죠? 영국이 나오죠. 영국, 프랑스랑 유럽이 나오잖아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퀘벡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어이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영어보다 불어를 많이 써요. 영어보다는 불어를 많이 쓰게 되고 여기도 보면은 영어 같은데 불어예요. 발음듣기가 너무 이런 지역에서 그러면 이제 되게 나쁘된 지역이잖아요. 사람들도 다 떠나고 정말로 갈 데 없는 사람들만 모여서 남아서 버티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일반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지역경제개발사에서 지금 이제 CIC 모델, CDC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로 치면 작은 규모의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이나 도시재생 기업들이 태동이 됐던 거죠. 그걸 그 캐나다 퀘벡에서는 사회적 경제기업, 우리 용어로 치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불렀던 거예요. 협동조합의 형태로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이 사진은 제가 그냥 그때 다 찍은 사진인데 이 첫 번째 사진이 이 사거리의 대각선에서 다 찍은 거고 여기 세 번째 사진 보면 피아노 치고 있죠. 이 피아노를 등지고 제가 극장을 찍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동네 극장이에요. 동네 극장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세대라면은 동네 극장의 개념이 대부분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이런 개념이죠.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상영관이 2개, 3개 또는 1개에 있는 그런 작은 동네 극장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멀티플렉스라고 하면서 막 그 대형 자본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거의 없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폐관이 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normal로 영화를 보려면 깜짝이 워낙 넓으니까 영화를 보려면 한 2시간씩 차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영화관을 폐관시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역개발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합에 리모델링도 하고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고 그러면 이 극장은 어떻게 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을 해야겠죠. 공연을 계속 하는 거예요. 버스킹도 하고 공연 지역 사람들이 보러 오면은 가격도 할인해주고 하는 이런 형태. 여기는 시끌이 안 돼야 되게 다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젊은 직원들. 그런 형태로 지역에 극장이 있는 걸 폐관을 막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지역의 극장을 지켜하는 사례 여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테크노포란부스라고 해서 고향 지역은 이제 산업단지나 이런 게 크게 돼 있지 않아서 감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원래 이 기관차라고 하는 게 왜 여기 보면 기관차 생산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나가는 생로벤강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엄청 크거든요. 배도 엄청 크고 그리고 밑에 미국에서 올라오는 부분 다 철도로 다녔어요. 그 철도를 만들던 그 기관차 공장이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이 다 비행기나 배나 이런 걸 바뀌니까
이 공장이 이제 노는 거야. 할 게 없는 거야. 그 공장이 이제 버려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노숙하게 되고 막 퀘벡 가잖아요. 노숙자 엄청 많아.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공원 이런데 막 비둘기들 날아다니고 사람들 막 그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다 막 브런치 먹고 이러잖아요. 그게 산산이거든. 정말 비둘기똥 장난 아니고요. 노숙자들이 그 분수 들어가서 막 이제 다 샤워하고 막 이래요. 물론 깨끗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봤던 데들은 와 되게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냥 이런 데였나 싶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부지가 200만 평이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200만 평. 이 지역 안에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제 오늘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봤던 건데 이 200만 평이라고 하는 부지 안에 우리는 보통 개발하면 어떻게 하죠? 가운데 센터가 있고 그리고 공원 만들죠. 그럼 공원 근처에 뭐가 생겨요? 우리는 주거지거든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상업시설이 맨 끝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어디 공원 생기면 뭐 있어요? 스타벅스부터 들어오죠. 스타벅스는 맨 끝에 들어오죠. 제일 먼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가운데 공원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시설 만들고요. 주거시설 만들면서 그러니까 주거시설을 완전히 둘러쌀 수 없으니까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보육시설 이런 걸 만들고 맨 마지막에 식당, 카페 뭐 이런 상업자본들이 들어오게 설계가 돼 있어요. 자기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을 강제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빨리 개발을 하면 상업자본들 때문에 다시 여기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선택을 하냐고 했더니 천천히 개발. 천천히. 30년 동안 개발. 우리나라 민간 스타벅스가 여기가 30년 뒤에 매장 내야지 하고 기다리지 않는다. 못 기다려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근데 오히려 가면 되게 쾌적해요. 되게 쾌적해요. 사람들이 사는데 정말로 여기는 물론 물 다르고 공기 다르고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이 달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르다 가도 좀 불편한 거 있죠. 우리처럼 외지인이 가면 편의점 하나 찾아가면 한참 나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가 9월달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되면은 다 휴가 가요. 우리처럼 편의점은 늦게까지 24시간 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돼요. 한 9시 정도에 문 닫고 다 그냥 다 불 꺼져요. 그리고 주거시설들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실외기가 없어요.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왜 없을까요? 에어컨 실외기가 안 더워서 이 사람들은 더우면 그냥 휴가를 가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테크노파노스 같이 이런 기관차 부지의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속도를 천천히 하고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둬서 개발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라토우라고 하는 곳인데 이 생미셸 지역이 아까 얘기했던 저거요. 그 쓰레기 매립지. 여기는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 재생을 하는 형태인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태양의 서커스라고 혹시 아세요? 네. 태양의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라는 공연팀이 한국에 온다고 TV에서 광고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태양의 서커스라는 공연팀이 협동조합인 건 몰라요. 거기서 협동조합이에요. 우리가 바르셀로나라는 축구팀은 알죠? 네. 거기 협동조합인 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메시는 알아도 바르셀로나 잘 모르고 바르셀로나가 협동조합인지 잘 몰라요. 어마어마한 협동조합이죠. 메시 연봉이 얼마나 주급이 얼마나 몇 억이에요. 그걸 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몇을 데리고 있는 축구 클럽인데 협동조합. 잘 모르고 요즘은 뭘 먹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는 썬키스트, 델몬트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그것도 협동조합이에요. 감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협동조합. 여기는 라토우 지역은 일단 다 메꾸고 사람이 살만한 데를 바꿔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때 태양의 서커스도 늘 이제 우스갯소리로 문화예술은 늘 배고픈데 어디 싸고 정착해서 할 수 있을 만한 데 없을까? 지도 보다가 여기에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먼저 시청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행위를 할 수 있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 형태.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옛날에 그 쓰레기 소각장으로 썼던 굴뚝이 그냥 그대로 다 있고요. 그 안에서 이게 제가 요 사진 찍은 게 3층이거든요. 뒤로도 2층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몇 개씩 있는 공연들. 근데 거의 다 차.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예술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사례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가서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지역이라서 좀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능동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석학역이라고 해서 강원도 영월에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람도 타고 내리고 시간대별로 뭐 분 단위로 기차가 서고 하는 이런 데에서 따라서 차량도 앉을 수 있는데 강원도 영월이라고 하는 지역의 석학역이라는 곳은 일단 여객은 없어요.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없는 역. 그리고 예전에 석탄을 실어 나르던 철로가 기본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번이나 다니려나? 그러니까 석탄 싣고 다니는 화물 열차만 지나가요. 서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동네는 사람들이 일단 불편하죠. 그리고 물동량이 없으니까 그 동네가 이제 점점 가뜩이나 시골인데 이제 죽어가는 거죠. 고령화되고. 영월군에서 되게 고민을 하다가 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이 서울에 있는 오요리아시아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에다가 이 도시 사업을 껴놓은 거예요. 이 석학역이 이쪽이고요. 이 석학역 여기 이제 주차장이고 여기서 제가 전경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사용하지 않는 기차를 쌓아서 이걸 안에를 다 숙박시설로 개조를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이 기차 여기는 그냥 기차 플랫폼이고요. 가운데는 여기는 그 도미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 보면은 사람들 그 기차 안에서 여럿이 자잖아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쪽 오른쪽 편에는 4인 가구들이 가서 잘 수 있는 좀 독특해요. 이렇게 길게 돼 있고 나 혼자 기차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씻고 하는 이런 느낌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차거든요. 정말. 근데 이걸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지금은 이제 여기가 사회교통조합으로 인가가 돼서 2층에 여기 있는 2층에 있는 카페인데 좀 표현이 그런데 지역에 이제 놀러는 이제 도시로 못 나가고 지역에서 그냥 모형모형 하고 있던 젊은 청년을 하나 대면한 거죠. 너 와보라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요. 처음에 제가 가서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그래서 30분 걸렸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사장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 법인을 이끌고 있는 분인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 같이 일하는 친구는 영월 군청 앞에다가 카페도 하나 있고요.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숙박시설은 뭐가 필요해요? 세탁 서비스, 청소 서비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식당이 차로 20분을 가야 돼요. 정선 쪽으로 넘어가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지 않는 여성분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청소, 그다음에 세탁,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 기차 밑에다가 식당을 자그맣게 만들어서 한 25명 정도가 활용할 수 있는 식당을 만들어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위에는 카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일자리를 6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직접적으로 외부에 있는 자원들이 들어가서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또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도 있고 아까 인피니트처럼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오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 저는 뭐 해외는 못 가잖아요. 지금 해외는 가기 어려우니까 당일치기로는 좀 힘들고요. 한 1박 정도, 2박 3일 정도 해서 석학역 여기 트레인 스테이는 한 번쯤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가서 좀 보고 여기 가면 이제 그 원기사장님 계시니까 만나서 어떤 형태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교통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의
영월 이 인구가 이 동네에 사시는 분이 한 300명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재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군의원들하고 뭐하고 다 와가지고요. 저 좁아터진 기차역에 몇천 명이 옵니다. 저 행사하는데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브랜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영월이라고 하는 지. 어떤 형태로 지역의 재생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과정을 현실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사례가 있어서 학력 사례까지 좀 넣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질문 받으면 올해 두 번째 받는 질문이어서 온라인 질문이 좀 넘어오는데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있어서 질문 있는 분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당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최희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해야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특히 국토교통형 대비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딱 별도의 사업으로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의 구성은 국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80%를 들고 도비로 4%를 들고 시비로 16%를 들고 이래서 100%를 만드는데 그 사업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공모를 해요.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공모를 하고 거기에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중에 지역형, 국토교통형, 문화재청 다양하잖아요. 모두 다 거기에 신청을 해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게 되고 그게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던 이유는 고양시는 인구도 많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숫자도 많아요. 근데 그만큼의 고양시가 예산이 많으면 괜찮은데 예산이 없어요. 늘. 그러니까 이 고양동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한 5개의 기업이 있다. 고양시 전체로 놓고 보면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 100개가 나의 경쟁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스테이지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잘 써야 되고 인터뷰도 잘 해야 되고 심사도 잘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해서 신청을 해도 원하는 만큼의 지원을 못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또는 행정적인 절차는 도에서 행정 일정을 보고 내는데 시기는 조금 편차를 한 1, 2주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상반기, 하반기에서 1월달, 그다음에 좀 빠르면 이제 전년도 12월달, 그다음에 7월달 정도에 공고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강요하지 마세요. 목도 아파요. 끝내시죠.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